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나와 자녀 조기 휴학 논란에 사과했지만 논문 표절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는 김 후보자의 답변을 문제 삼으며 퇴장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적 부심을 청구해 모레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신문기일이 진행됩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되는 가운데 밤사이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엔 시간당 최대 8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녀 불법 유학 문제였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설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교육 강화를 이재명 정부의 첫 핵심 과제로 꼽았습니다. 우리 학부모와 학생들은 설득할 수 있을까요? 또 내로남불이 될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의혹과 답변을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소식 안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사죄의 뜻을 담았다며 고개를 숙인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첫 출근길과 달리 화장기 없는 얼굴에 옅은 미소까지 띄었지만 이어진 건 자신을 지키기 위한 변명이었습니다. 진보 교육계마저 비판한 논문 표절 등 연구윤리 위반 의혹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님은 52%, 56%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교육자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모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지만 돌려서 그냥 나오는 거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제자가 쓴 논문을 자신이 주도한 것처럼 가로챘다는 의혹에는 실제로 자신이 기여했고 학자적 양심에 따라 행동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자녀를 조기 유학시켜 공교육을 저버린 교육수장 후보자란 지적에도 부모로서의 선택이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아이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또 아이들이 원하는 그런 선택을 했던 거고요. 국민의힘은 자진 사퇴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다른 분한테 추천하고 사퇴하시는 거 어떨까요? 잘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표절 문제를 오해라고 주장했고 자녀 조기 유학 역시 문제가 없다고 비호했습니다. 실험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글쓰기 방식이랑 논문 전개 방식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해를 해서 그래서 왜 표절이 이렇게 많으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보는 해외 유학, 자녀 유학 보내면 안 되고 보수는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기준은 없는 거고요. 앞서 이 후보자의 논문 표절을 지적한 교수단체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청문회 도중 이재명 정부가 최소한의 상식마저 무시하지 않길 바란다는 관전평을 냈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끝이 났지만 보좌진 갑질 의혹은 더욱 불거지는 모습입니다. 이번엔 보좌진이 강 후보자 이삿짐을 옮기는데 동원됐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보좌진들의 2차 피해를 우려해 최대한 정황 위주로 전해드립니다. 이병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갑 지역구로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정치 신인인데요. 저희 강서구 온 지 그렇게 긴 시간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강서 국민들께서 정말 따뜻하게 환영을 해주셨습니다. 강 후보자는 이후 강서구에서 집을 옮겼는데 당시 강 후보자의 과거 실제 거주지와 지역구가 다른 만큼 이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의원실 전현직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삿짐을 옮길 때 보좌진이 동원됐다는 다수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종로 자택에서 강 후보자와 그 가족들의 짐을 옮길 때 강 후보자 가족과 소동이 있었다는 구체적 정황도 언급됐습니다. 강 후보자 측은 보좌진들이 이사를 도와준다고 왔던 건 사실이지만 이삿짐 센터가 있었던 만큼 도와줄 건 없고 식사나 같이 하자고 권유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좌진에게 직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계속되는 가운데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보좌진협의회 역대 회장단은 강 후보자가 감성파리와 자기방어에만 급급했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소속 50여 개 회원단체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꼬집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이제 용산 대통령실의 고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는데 지켜보겠다던 대통령실도 사퇴 요구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게 됐습니다. 고심의 기간과 결단의 시간은 언제일지 표선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오늘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대통령실 공식 입장은 아직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라는 입장에서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판단 기준은 여론인데 참여연대 같은 지지 세력에서조차도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어 이 대통령도 선택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일단 다른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모레까지 예정된 만큼 이때까지 결단을 내리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칫 부실검증 책임론이 다른 일기 내각장관 후보자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청문 절차가 끝난 이후 할 수 있는 선택지는 3가지입니다. 먼저 조속한 내각 구성과 국정 동력 확보 차원에서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중도 사퇴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선우, 이진숙 후보 모두 또는 한 명이 사퇴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형식은 자진 사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임명권자인 이 대통령의 책임론을 최소화하면서 부정적 여론을 반영할 수 있어서입니다. 그동안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선과 국정 운영을 강조했던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역시 검찰개혁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재판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공소 취소를 지시할 것이냐는 질문에 정 후보자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합니다. 거스를 수 없는 개혁의 방향입니다. 여야는 검찰개혁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직접 수사권 폐지 자체를 거부하다 보니까 취임하시면은 검찰로 하여금 어떤 여기에 동의하는 태세로 나오도록 사건 처리 절차가 매우 복잡해져서 이 재산 범죄라는 것은 우리 서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서려 있는 것 아닙니까? 다만 직접 수사를 못하는 대신 보완 수사를 요구 또는 지휘할 수 있는 보완 수사권을 인정해 줄지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검사가 보완 수사권을 가지는 것인지 아직 제가 분명한 이거에 대한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현재 재판 중인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를 지시할 거냐는 질의엔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지시하거나 지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 가능성에 관련해선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판단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적이 누구인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영훈 후보자가 북한이 주적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때 집단 퇴장했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을 4번 방문한 사실을 부각했습니다. 특히 김정일 조문을 비난했습니다. 후보자, 천안함, 연평도, 장병 조문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김정일 조문은 가요? 노동계는 왜 도대체 김정일 조문은 가야 되고 장병들 조문은 가면 안 되죠? 공방은 주적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굽니까? 주적요? 네.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게 주적 아닌가요? 그 6.25 전쟁은
남침입니까? 북침입니까? 남침 아닙니까? 그럼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적입니까? 주적이 아니라고 어제 통일부 장관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후보자님 얘기하세요. 네. 거기에 동의합니다. 북한군과 북한은 다르지 않습니까? 야당이 주적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라며 정회를 요청하자 여당 의원이 나섭니다. 노동부 장관한테 북한이 주적이라고 강요하는 건 전 아니라고 봅니다. 나가시죠. 집단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주적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도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주적 논란에 묻혔지만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를 약속했습니다. 또 간접고용 노동자 교섭권 보장과 쟁의행위 손해배상 금지를 골자로 한 일명 노란봉투법 즉각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총파업에 나선 민주노총은 김영훈 장관 후보자의 정책을 지지하며 국회 앞 집회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무증인, 무자료라는 야당의 비판이 거셉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여당 시절보다는 더 낫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바뀌었다고 사람까지 바뀌진 않았을 텐데. 이 내용은 정태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자녀 유학과 관련한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기숙사비, 생활비 등 자료 제출입니다. 이건 미성년자인 학생, 아이들의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직까지 안 왔는데 저희 진짜 고발합니다. 과거 사례를 놓고 여야가 논쟁을 벌이다 시간을 보내기 일쑤였습니다. 통계상 95.6%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역대 후보 중에서는 가장 높은 자료 제출률이에요. 이주호 장관의 경우에는 823건을 제출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진숙 장관이 제출한 건수보다 건수 자체가 1.5배 이상 많이 제출했다. 이렇게.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병적 기록부를 제출하지 않아 여야가 실랑이를 벌였고 그 상태로 청문회는 끝이 났습니다. 50만 대군을 지휘하는 장관 후보자께서 병적 기록에 대한 근거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고 명확히 소명해야. 국민의힘은 후보자들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문제 삼으며 앞선 김민석 국무총리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부터 시작됐는데 자료를 안 내고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안 내고 하루만 버티면 된다라는 형식으로 하면 안 된다. 청문회에 앞서 필요한 자료 제출 범위 등에 대해 여야가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으면 엉뚱한 공방을 벌이다 맹탕 청문회가 재현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어떤 장면들이 있었을까요? 정치톡톡에서 정치부 전정인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관심이 컸던 게 아무래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 5만 원 지폐가 등장했어요. 왜 갑자기 돈이 나왔습니까? 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청문회장에서 5만 원과 5천 원권 지폐를 꺼내 들었는데요. 네. 이 지금 제가 5만 원권 지폐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안에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신사임당이죠. 자, 그러면은 요 5천 원짜리 지폐 주인공은 누굽니까? 율곡이 같습니다. 율곡이입니다. 네, 어머니와 아들 관계죠. 심사임당과 율곡이를 언급하며 이 후보자 자녀의 조기 유학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부모로서 한 번도 공교육을 경험하지 않고 공교육의 책임자가 될 수 있냐고 따졌는데요. 이 후보자 답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의 공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고 저 또한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은 네, 저희가 지금 편집을 해서 끄는 게 아니라 말문이 막혔던 거죠. 맞습니다. 네 하고 말았습니다. 네, 왜 말문이 막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문이 막혔다. 역시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였었는데 김건희 여사 잣대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김건희 여사는 왜 또 소환됐습니까? 네,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어김없이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졌는데요. 네. 국민의힘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놓자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때 기준으로 하자고 맞선 겁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국민대와 숙명여대 저기가 했던 얘기들이 그대로 데자뷰가 되는 상황인 겁니다.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와 국민대의 잣대를 기준으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검증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도 자료 공개를 반대했다는 겁니다. 네. 이처럼 민주당은 이 후보자 방어에 총력전을 펼쳤는데요. 과거 막말 논란을 겪었던 김준혁 의원은 자신의 경험을 거론하며 이 후보자에게 위로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네. 평생 저도 열심히 살아왔는데 제가 했던 강의 내용들 또 발언들 글쓰기 다 짜집기 해가지고 마치 제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그래서 제 별명이 막말 김준혁이었어요. 네, 요즘 청문회 보면은 여야가 바뀌면 사람도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다음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볼까요? 여기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이 소환됐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어제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가 언급이 됐었는데 네. 오늘 또 거론됐습니다. 아하. 비자금은 끝까지 처벌하고 또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 5.18 정신 아닐까요? 예, 전부 동의합니다. 네. 비자금이 제대로 회수될 수 있도록 장관께서도 법무행정에 신경 써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약 4,600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중 2,682억 원은 추징됐지만 나머지 금액은 출처가 확인되지 않아 환수되지 못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당사자가 사망해도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전정인 기자였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마침내 실명이 거론된 혁신위의 인적쇄신 카드가 나왔습니다. 윤희숙 위원장은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송원석 원내대표까지 직접 거론하며 거취를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유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라는 당원들의 요구를 배신했다는 겁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인적쇄신 1차라며 4명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과거와의 단절에 저항하고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넣고 있는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의원, 송원석 대표는 스스로 거취를 밝히십시오. 그 이유로 과거와의 단절 노력을 부정하고 비난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을 대변하고 있는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가 참석한 국회 행사에 해당 의원들이 참석한 걸 문제 삼았습니다. 윤과의 단절해야 된다라고만 말하는 그런 국힘 너희는 뭐 했냐? 윤석열에 대해서 그렇게 돌던질 만큼 지금 잘했냐? 윤 위원장은 이를 광화문 광장 세력을 당 안방으로 끌어들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의원님들께 계엄은 계몽입니까 아직도? 아니면 추억입니까? 국민과 당원에게 계엄은 악몽입니다. 이를 두고 윤상현 의원은 정말로 재건을 위한 혁신이라면 혁신위로 불러달라고 밝혔고 장동혁 의원은 윤 위원장의 오발탄이라고 맞섰습니다. 윤 위원장을 임명한 송원석 원내대표는 당혹감 속에 말을 아꼈습니다. 당의 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을 위한 충정으로 모든 일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인 인적 쇄신 공개를 예고한 가운데 오는 20일 예정된 의원총회가 국민의힘 내홍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국민의힘 내선 이처럼 혁신을 외치고 있지만 당 밖에선 아예 국민의힘을 해산해야 한다며 그 절차에 나섰습니다. 당대표에 나선 정청래 의원은 정당해산 심판 절차 법안을 발의했고 조국 혁신당은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준비 중입니다. 이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행법상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정부, 즉 법무부입니다.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정당 해산 청구권자를 국회로 확대하는 게 골자입니다. 이 경우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정당 해산 심판 절차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국민의힘 해산을 염두에 둔 거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 의원과 당대표 자리를 놓고 경쟁 중인 박찬대 의원은 내란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끊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은 새 장관이 임명되면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내겠다며 법무부를 압박했습니다. 내란 행위가 윤석열 등 일부 구성원만이 아니라 당 차원의 옹호와 비호를 받은 활동임이 명백합니다. 범여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독재 준비 작업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일당 독재 국가로 끌고 가겠다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 단호히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정당 해산 절차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긴 하지만 정당 해산 카드는 강경파의 야당 압박 수단으로 계속 거론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 첫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정청래, 박찬대 두 후보가 내세우는 야당과의 협치 방식, 그리고 표심을 얻기 위한 이른바 명심 경쟁. 이교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첫 TV 토론에 나선 정청래, 박찬대 후보는 야당과의 협치 필요성을 놓고 의견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정 후보는 국회에서의 협상력은 의석수에 달려 있다며 과반 의석을 통한 강한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이 눈살 찌푸리지 않게 너무 일방 독주하는 거 아니냐 하는 경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는 해야 될 개혁을 충분히 하고. 박 후보는 국민의힘과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한 사례를 들며 국민 통합을 위해선 협치가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잘 싸우기만 해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뺨만 때려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오르고 달래는 것도 병행해야. 두 후보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의 친분을 드러내며 자신이 친명 적자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눈빛만 봐도 통하는 사이입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찬대 의원은 눈빛만 봐도 안다고 그러는데 저는 눈빛을 안 봐도 압니다. 여론조사에서는 대체로 정 후보가 우위를 이어가고 있는데 박 후보는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라며 남은 기간 반전을 자신했습니다. 충청권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오늘 시작된 가운데 두 후보는 오는 주말 대전과 부산에서 합동 연설회를 가집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월호 같은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정부를 대표해 사과했습니다. 유가족들은 해결되지 않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습니다. 선남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송 지하차도와 세월호, 이태원, 그리고 무한공항 참사까지 사회적 참사 유가족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라는 주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초청한 행사에 참석한 겁니다. 검은색 재킷과 넥타이를 맨 이 대통령은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한 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정부를 대표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통령은 유가족 배상이나 사과 등에 대해 충실히 대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무한참사 유가족들은 철저한 진상규명 등을 요구했습니다. 부디 저희의 외침을, 고인의 이름을, 그리고 남겨진 이들의 눈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오송 참사 유가족들은 국정조사와 공식 추모 공간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해 실행해 주십시오. 오송 참사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이 대통령이 앞서 국무회의에서도 철저한 진상조사와 유가족 지원을 당부했던 만큼 관련 대책 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선남희입니다. 특검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지 엿새 만에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따져달라며 법원에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던 윤 전 대통령은 이 법원에는 직접 출석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내란 특검팀은 오늘 구치소를 방문해 강제 구인을 직접 지휘하려 했지만 이 계획도 보류됐습니다. 먼저 박혜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의 일반적인 법리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돼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구속 이후에는 건강상 사유를 들며 특검팀의 출석 요구를 번번이 거부해왔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오늘 박억수 특검보를 직접 서울구치소로 보내 윤 전 대통령 강제 구인을 지휘할 계획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 카드를 꺼내면서 무산됐습니다. 구속적부심 청구가 접수되면 법원은 48시간 안에 피의자 신문과 증거조사를 진행하게 되고 이 기간은 구속기간에 계산되지 않고 특검 조사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신문은 오는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1차 구속기간은 그 다음 날인 19일 만료됩니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때 투입한 특검보 등을 재차 심사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그런가 하면 김건희 특검은 지난 20대 대선 기간 명태균 씨의 여론조작 의혹도 수사하고 있죠. MBN 취재 결과 당시 명 씨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수치를 낮추는 방식의 여론조작이 이뤄진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물론 이 역시 윤 전 대통령을 위한 의도로 보이는데 박은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17일 명태균 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자체 여론조사를 진행합니다. 당시 여론조사가 조작된 걸로 알려진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올리고 경쟁자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낮추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TV 토론은 홍을 한 4%대 빼라고요? 네, 잘 모르겠다 그쪽으로 돌려. 그런데 민준기 특별검사팀이 해당 여론조사에 또 다른 조작이 이루어진 정황을 파악한 걸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국민의힘 경선 후보의 경쟁력을 묻기 위해 이재명 대 윤석열 가상대결 질문을 넣었습니다. 그 결과 실제 지지한다는 응답은 이재명 대통령 334명, 윤 전 대통령 492명으로 윤 전 대통령이 앞서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미래한국연구소는 표본을 부풀린 뒤 지지 응답자 수를 이 대통령 747명, 윤 전 대통령 738명으로 오히려 이 대통령이 앞서게 뒤바꿉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 씨는 지난해 11월 검찰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너무 튀어버리면 이상하기 때문에 조작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수치가 너무 높으면 낮추고 너무 낮으면 높이는 방식으로 여론 조작이 치밀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자료를 특검팀으로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강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강 씨로부터 하드디스크와 명 씨의 PC를 제출받았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도 수사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최 해병 사건을 보고받고 윤 전 대통령이 크게 화를 냈다는 바로 그 회의의 참석자들을 특검이 모두 특정했습니다.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전 장관을 포함해 모두 7명인데요. 이 중 절반이 윤 전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다고 진술한 만큼 이른바 VIP 경로설의 실체는 어느 정도 확인된 셈입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VIP 경로설의 진원지로 꼽히는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비서관 회의 참석자 중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이었던 김 전 장관이 회의에 참석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사람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회의 참석자가 모두 7명으로 특정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과 김 전 장관, 그리고 비서관 3명입니다.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참석자 중 절반인 3명이 윤 전 대통령이 화내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특검팀은 경로설을 재차 확인하기 위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과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불러 조사했고 내일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다시 부를 방침입니다.
경로가 시작점이니까요. 이제 그 부분이 설이 아니라 사실로 규명이 됐으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제대로 다 밝혀지고 정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로설의 실체를 어느 정도 확인한 특검팀은 이제 윤 전 대통령의 외압이 실제로 있었는지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폭염이 주춤하더니 이젠 폭우가 걱정입니다. 수도권과 충청, 전남 일대 비구름이 몰려오면서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퇴근길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데 지금 이 시각 서울 도심 상황 어떤지 현장부터 가보겠습니다. 장동건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장 기자, 지금 현장에서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부터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어 가만히 서 있기 힘들 정도인데요. 현재 시간당 1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리고 있어 퇴근길도 점점 혼잡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전역엔 오후 5시부터 호우주의보가 발령돼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청계천을 비롯한 도시마천 29곳, 둔치주차장 4곳을 통제하는 등 침수 피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장 기자가 나가 있는 곳에도 혼잡이 시작되는 모습인데 호우경보가 발령된 곳들도 많습니다. 지금 이 시각 비가 많이 오고 있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네, 오후 6시 반 기준으로 호우경보가 발령된 곳은 충남의 4곳, 경기의 1곳, 전북의 1곳으로 모두 6개 지역입니다. 충남 보령시엔 오후 3시 반부터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이어서 태안과 서산, 홍성군으로 확대됐는데요. 오후 6시 이후로는 경기도 평택과 전북 군산에 호우경보가 내려져 현재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충남 서산에 38.9mm, 태안에 37mm, 인천 일부 도서엔 40mm의 시간당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면 산사태 위험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산림청은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산사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높였습니다. 행정안전부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예, 이렇게 예보상으론 당장 오늘 밤부터가 고비입니다. 띠 모양 강수대가 지나는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일대에 시간당 최대 80mm 이상의 물폭탄이 예보됐습니다. 밤사이 기상정보 계속 확인하면서 이 저지대나 산사태 취약 지역은 피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민수 기자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긴 소매 차림의 시민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30도 중반을 웃돌던 서울의 기온은 10도 이상 뚝 떨어졌습니다. 한반도 상공을 차지했던 북태평양 고기압 대신 차가운 상층 기압골이 들어선 탓입니다. 동쪽으로 잠시 물러난 북태평양 고기압은 열대 수증기를 잔뜩 몰고 와 오늘부터 본격적인 장맛비를 뿌립니다. 낮 동안엔 서해상에 만들어진 저기압이 비구름을 만든 정도지만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엔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직접 부딪혀 엄청난 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밤사이 비가 강하게 내리는 지역으로 천둥, 번개와 함께 돌풍을 동반한 곳이 있겠고 특히 지역 마찰이 적은 해안가와 도서 지역으로 강한 바람이 부는 곳도 있겠으니 유의 바랍니다.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일대엔 시간당 최대 80mm 이상 집중호우가 내려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시간당 80mm의 비가 내리면 저지대가 순식간에 침수돼 차량이 고립되거나 하천이 넘치고 산사태 발생, 맨홀 뚜껑이 튕기는 등 인명피해가 날 수 있습니다. 모레부터 이틀간은 남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예상돼 이번 주 초에 발생한 비 피해가 누적될 가능성이 있어 미리 대비해야겠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한다며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1년 반 만에 돌아오려나 봅니다. 정치권에 이어 돌아갈 수련 병원장들과도 만나 복귀 요구 조건을 전달했는데요. 환자를 두고 떠날 땐 언제고 요구 조건 운운하기 전에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병원 복귀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전공의들. 아직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군 입영 연기와 군 제대 후 병원 복귀 보장, 전문의 시험 추가 시행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년 반 넘는 공백으로 인해 입을 피해를 최소화시켜달라는 건데 오는 19일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구체적인 요구 조건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에 이런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는 만약에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정부가 결정할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자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던 행위에 대한 사과가 우선이라는 주장입니다. 본인들이 한 행동에 대한 거는 본인들이 책임을 지시는 게 맞는 거고 환자와 국민에 대한 그 사과가 가장 선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을 지켰던 전공의들을 배신자로 낙인 찍고 블랙리스트에 올렸던 불법 집단 행동에 대한 반성도 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의사들에게 끌려다니며 원칙을 깨는 일이 더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사전질의 답변서를 통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균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경찰대학교 재학 시절 선배를 폭행해 퇴교당했던 남성이 최근 변호사 특채로 다시 경찰 간부가 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마주치진 않을지 우려하고 있는데 경찰 측은 채용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장덕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경찰대학이 선발한 변호사 특채 임용 예정자 가운데 한 사람인 A씨. A씨는 경찰대생이던 지난 2010년 7월 현직 경찰관이자 선배였던 B씨를 폭행했습니다. 당시 B씨는 치아 2개가 부러지고 안화골절에 이어 두개골이 파열되는 등 중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상해 혐의로 입건된 A씨는 대학 측으로부터 퇴교 조치를 당했고 B씨 측과 합의해 사건은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이후 로스쿨을 거쳐 변호사가 된 A씨는 변호사 특채에 도전했고 곧 경찰 간부로 임용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면접 당시 외부심사위원 2명과 내부심사위원 1명이 서류상에 기재된 A씨의 경찰대 퇴교 이력을 파악하고도 합격시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뽑지 말아야 될 사람을 어떤 외부 청탁이나 아니면 공공기관 몰로 해가지고 뽑았거나 뭐 그렇게 뭐 비난성이 있거나 절차상 하자나 흠결이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현직 경찰관이자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 중인 B씨는 MBN과의 통화에서 대학이 과연 적절하게 채용을 했는지 의문이다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수사 전문 인력으로 분류돼 같은 근무지로 발령이 나거나 경찰이 주관하는 변호사 자격자 세미나 등에서 언제든 마주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 측은 임용을 취소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는데 A씨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최근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인 여성이 현지 여성을 폭행하고 또 태국 파타야에서는 한국인 남성들끼리 식당에서 패싸움을 벌이는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 한국인들의 부적절한 행동이 알려지면서 현지 비판 여론도 거센데요. 이 국격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모습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트남 하노이의 한 포토부스입니다. 베트남 여성 2명이 사진을 찍고 있는 사이 한국인 여성 1명이 갑자기 다가가 손을 뻗더니 베트남 여성을 때립니다. 모자까지 떨어지며 상황은 순식간에 격해졌고 결국 머리채를 잡는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이 한국인 여성은 베트남 여성들의 촬영 시간이 남아 있었는데도 빨리 끝내라고 소리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폭행 영상과 이들의 신원이 SNS에 퍼지면서 베트남 누리꾼들의 거센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 베트남 한국 대사관은 개인의 일탈이 자칫 양국 국민 감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같은 날 이번엔 태국 파타야 한 식당에서 우통을 벗은 남성들이 격하게 뒤엉켜 몸싸움을 벌입니다. 관광객들로 붐비던 대형 식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손님들은 비명을 지르며 황급히 빠져나갔습니다. 현지 경찰이 한국인 4명을 연행해 조사한 결과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중 말다툼이 벌어졌고 결국 싸움으로 번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베트남과 태국에서 잇따른 한국인들의 폭행에 대해 현지 매체는 한국 국격을 떨어뜨린 사건이라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경찰차를 보고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차량이 있다면 수상히 여길만 하죠. 경찰이 차를 멈춰 세워보니 운전자는 무면허에 마약에 취한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운전자와 끝까지 추격하는 경찰관의 검거 모습까지 윤기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순찰차를 피해 방향을 바꾸어 달려갑니다. 이상한 낌새에 차적 조회를 했더니 대포차로 나옵니다. 차량을 세워 운전자를 확인하려는 순간 차에서 내린 운전자가 갑자기 달리기 시작합니다. 전력 질주에 운전자를 쫓는 경찰관. 급하게 달리다 넘어진 운전자는 얼마 못 가고 결국 붙잡힙니다. 경찰관을 피해 1km 정도 도주한 피의자는 이곳에서 잡고 보니 마약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운전자의 차 안에서도 필로폰과 야바 등 다량의 마약이 발견됐습니다. 태국인인 30대 운전자는 불법 체류 상태로 11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지내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SNS를 통해 마약을 구한 운전자는 투약 후 운전 면허도 없이 대포차를 몰았습니다. 분명히 3차선으로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우회전을 하는 거예요. 경찰차를 보고 쫄렸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경찰은 마약 소지와 투약, 도로교통법과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를 구속하고 검찰로 넘겼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1조 원이 넘는 막대한 세금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 경전철 사업에 대해 대법원이 전 용인시장과 수요 예측을 잘못한 한국교통연구원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늦었지만 12년 만에 지자체의 방만한 행정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평균 3만 6천 명이 이용하고 있는 용인 경전철입니다. 1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완성했지만 2013년 개통 당시에는 하루 고작 9천 명이 이용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예측한 13만 9천 명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치였습니다. 용인 시민들은 막대한 세금이 낭비된 사례라며 시장과 공무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냈고 12년 만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자체의 거액의 예산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주민소송을 통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자체의 민자 사업에 대한 공무원들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당시 사업을 추진했던 이정문 전 시장 등은 용인시에 214억 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자치단체들이 허투루게 뻥튀기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좋은 사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인시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비롯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방탄소년단 BTS의 아버지라 불리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조금 전에 예상대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금융당국은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봤는데 방 의장 측은 검찰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구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상장 과정에서의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증손인은 방 의장에게 소명 기회를 줬지만 출석하지 않자 심의기구의 검찰 고발 의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검찰 고발은 금융당국이 개인에게 취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조치입니다. 모든 거래는 법률 검토를 거쳐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혀온 방 의장 측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 소명에 주력할 걸로 보입니다. 방 의장은 지난 2020년 하이브의 전신인 빅히트 상장 당시 책임 경영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주주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책임의식을 느낍니다. 주요 기관 투자자뿐만 아니라 주주 한 분 한 분의 가치 제고를 위해서 방 의장은 상장 직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주식시장에 상장할 계획이 없다고 속여 사모펀드에 주식을 팔게 한 뒤 매각 차익의 30%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한 부당이득은 수천억 원대로 알려졌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이익 규모가 50억 원을 넘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대출 받으실 때 SGI 서울 보증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증 서비스를 하는 이곳이 해커의 공격으로 전산이 사흘째 마비된 상태입니다. 대출 받으시려는 분들의 피해가 우려되는데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SGI 서울보증 앱을 켜자마자 시스템 장애 안내가 뜨며 접속이 차단됩니다. 대출과 상거래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SGI 서울보증의 전산 시스템이 랜섬웨어 공격에 마비된 상태입니다. 랜섬웨어는 해커가 서버를 암호화한 뒤 복구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이버 공격 수법입니다. SGI 서울보증은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왜 복구가 늦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특히 전세 대출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보증기관 보증서 없이는 대출 심사 자체가 불가한 구조이기 때문인데 현재 시중은행 대부분의 신규 전세 대출 진행이 멈췄고 비대면 상환도 막힌 상태입니다. 정상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 언제 될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SGI 서울보증은 주택과 차량담보대출, 중금리 대출은 물론 휴대폰 할부와 같은 다양한 민간보증 서비스를 맡고 있어 사태가 길어지면 피해가 금융 전반으로 확산될 우려가 큽니다. 굉장히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업 데이터도 전부 망가뜨리고 SGI 서울보증은 피해 신고센터 운영에 나섰고 금융감독원은 현장 점검 후 전산 보안 시스템 등의 문제가 발견되면 검사할 계획입니다. 경찰 사이버수사대 역시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통상당국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 확대를 대미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자 농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행하면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며 거리로 나섰는데 미국에 무엇을 내줘야 할지 협상 카드를 놓고 당장 국내에서부터 진통이 일고 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비 내리는 거리에 농민 수십 명이 모였습니다. 통상당국이 농축산물 추가 개방 가능성을 내비치자 최대 농민단체가 반대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이들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 확대는 한우 농가엔 사망 선고라며 강행하면 거대한 농민 항쟁에 직면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희생하며 견뎌온 선의 농민들을 또다시 죽음의 낭떠러지로 몰아세우고 작금의 현실을 강력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농축산물도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 언급이 광우병 사태 이후 금지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 가능성으로 읽힌 겁니다. 농민들이 반발하자 국회 농해수위 소속 여당 의원들도 농업은 결코 교환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며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래서 제대로 된 협상이 이루어지겠느냐. 또다시 그러니까 농업이 희생되는 것 아니냐. 통상당국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농축산물 카드를 공식적으로 꺼내든 것도 아닌데 곳곳에서 반대가 터져나와 국내 협상 테이블에조차 올리기 부담스러워졌기 때문입니다. 농산물뿐 아니라 알래스카 LNG, 주한미군 방위비 등 하나하나가 민감한 사안이어서 정부 내 합의부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와 무역협상 타결을 발표했습니다. 관세를 낮추는 대신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항공기 수출을 이끌어냈는데요. 관세는 깎아주고 시장을 개방하는 트럼프식 협상이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영국과 베트남에 이어 인도네시아도 미국과 무역협상에 합의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대폭 없애고 미국은 인도네시아산 제품의 관세를 기존 32%에서 19%로 낮췄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미국산 농산물 6조 원, 에너지 20조 원어치를 구매하고 보잉 항공기 50대를 도입하기로 하며 실질적으로 시장을 개방했습니다. And we made a terrific deal where they opened up the entire country to trade with the United States. We weren't allowed to go in
and trade. 이처럼 미국은 무역 합의 국가와 모두 농산물 시장 개방을 전제로 관세를 줄이는 협정을 맺었습니다. 한국도 거센 개방 압박을 받는 가운데 쌀과 소고기 등의 시장 개방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Like if Japan would open up their country, they don't do that. South Korea is inclined to maybe do that, so we'll let you know.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대여섯 개 국가와 추가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시장 개방 의지가 있는 나라와만 정식 협정을 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지렛대 삼아 시장을 열고 있습니다.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과시하기 위해 개최한 박람회에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참석했습니다. 중국 의상까지 입은 채 등장한 젠슨 황은 협력을 강조했는데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얻으려는 미국의 노림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단상 위로 올라갑니다.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검은 가죽 재킷 대신 중국 전통 의상을 입었습니다. 대만계 미국인인 젠슨 황은 중국어까지 섞었으며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세계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을 뽐내기 위해 개최한 박람회에 미국 AI 최고 기업 CEO가 참석해 이런 모습을 보이자 중국은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U.S. relies too much on the supply chain from China. So in that sense, he may want to have a more realistic. 미국은 박람회 하루 전날엔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 H20의 중국 수출을 석 달 만에 다시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중국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것 같지만 미국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중국의 개발자들이 엔비디아 칩에 중독돼 반도체 공급망의 주도권을 미국이 계속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것처럼 미국의 AI 칩을 세계 표준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분석입니다. We're not going to let them do it. We have the great chips, we have the great everything, and we're going to be fighting them in a very friendly fashion, have a great relationship. 관세만큼 중요해진 글로벌 공급망. AI와 히토류를 각각 쥐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대결은 모든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이 수소 연료전지와 태양열을 동시에 활용해 온실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관리비는 물론 탄소 배출량까지 줄였는데요. 농가 부담은 줄이고 환경도 챙기는 일석이조 기술인 거죠. 유승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전북 전주시의 200평 규모 온실입니다. 지난 1월 심은 토마토는 어느덧 4m까지 자라 곧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덥고 습한 날씨에 여름에는 온실에서도 토마토 재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내 한 연구진이 선보인 신기술로 온도와 습도 관리가 쉬워지면서 이제는 토마토를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이 세계 최초로 온실 3중 열병합 시스템을 개발해 실증에 성공했습니다. 수소 연료전지와 태양열을 기반으로 히트펌프 등을 활용한 이 시스템은 전기 발전은 물론 냉난방 공급도 가능합니다. 연료전지에서 버려지는 열, 그리고 태양열로 저장되는 열을 이용을 해서 온실에 냉방을 구현을 하고 있다. 날씨나 계절의 변화에 맞춰 온실에 공급할 에너지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엔 온수 형태로 따뜻한 환경을 조성하고요. 여름철에는 흡착식 냉동기의 열원으로 사용되어 냉수가 생산됩니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실증 결과를 분석해보니 기존 시스템보다 겨울철 운영비는 37%,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58% 줄었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비용은 줄이고 탄소 중립 실현 가능성은 커진 겁니다. 실제로 현장에 보급될 경우 오는 2030년 30% 가까이 감축을 목표로 한 농축수산부문 탄소 배출 저감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K스마트팜이 에너지 효율과 지속 가능성을 갖춘 단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매경미디어그룹이 주최하고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가 공동 후원하는 제29회 살기 좋은 아파트 선발대회 시상식이 서울 필동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국내 주거문화의 표변을 제시하는 이번 시상식에선 모두 24개 업체의 아파트 작품이 상을 받았습니다. 종합대상은 DK 아시아의 인천 신검단 로열파크 시티2가 차지했고, 이 GS건설의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세종 산울마을 도심형 주택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가 계속해서 내륙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지역에는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 호우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경기 남부와 충남 지역은 시간당 최고 80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도 보시면 경기 남부와 충청에 최고 200mm 이상,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 전북에도 50에서 1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와 함께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은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내일도 폭염은 주춤하겠습니다. 중부지방 서울의 낮 기온 28도, 대전은 29도가 되겠고요. 남부지방도 광주의 낮 기온 29도, 대구는 30도가 예상됩니다. 비는 토요일까지 전국적으로 길게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습도 높은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